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저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휴전이 아니고 휴전 얘기 쏙 들어갔죠. 푸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통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종전 협상으로 간다는 게 합의가 된 거고요.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에서도 그 말은 안 나왔거든요. 그다음에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합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돈바스 지역의 나머지 미점령지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영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트럼프의 구상 같습니다. 근데 그걸 영토 교환, 뭐 수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토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토 받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 거죠. 네. 심층 인터뷰 시작합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3년 6개월 만에 특히 푸틴과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가진 직후에 평화회담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핵심이야 물론 우크라이나가 땅을 얼마나 어디까지 내줄 것이냐, 그리고 이제 평화협정이 맺어진 다음에 우크라이나를 누가 와서 어떻게 지켜줄 것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재성은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전황 좀 여쭤봐도 돼요? 뭐 러시아가 원래 한국전 때도 뭐 그랬잖아요. 휴전하기 전에 네네네. 그 1m라도 더 밀고 가려고 해서 엄청난 희생이 있었잖아요. 네네. 지금 우크라이나도 그런 거예요? 뭐 그렇다고 봐야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영토의 약 한 20% 정도를 러시아가 이제 장악한 상황이고, 크림반도 포함해서 이 면적은 대략 한반도 2분의 1 정도. 네. 네, 한반도 2분의 1. 그러니까 우리 남한 땅만 하던 네네. 말씀이시죠? 그리고 참고로 우크라이나 영토는 한반도의 한 2.7배 정도 됩니다. 네. 네, 그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러시아는 원래 소모전을 이 전쟁에서 이미 이제 소모전으로 전환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무리하게 전진하기보다는 우크라이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게 한국 전쟁과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네. 항복을 받아내는 게 목표인 거예요. 그 땅을 조금 더 밀고 들어간다기보다는 네네네. 계속해서 시간을 끌면서 우크라이나를 힘들게 하면서 항복을 그렇죠. 받아내는. 그렇죠. 그러니까 무기와 인력을 참 뭐 유감스럽습니다만은 소진시키는. 그렇죠. 후퇴시키고 또는 파괴시켜서 장기 소모전으로 몰아넣으려는 거죠. 네. 전쟁이란 게 땅 따먹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현대전을 보면은 땅을 정복하는 것보다는 항복을 얻어내서 대개가 전쟁이 끝나죠. 예, 전쟁은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든가, 네. 일본이 한 것처럼 무조건 항복으로 끝나든가, 2차 세계대전 때요. 아니면 협상을 통해서 일정 정도의 서로 주고받는 양보를 통해서 전쟁을 마무리하는 방식인 거죠. 네. 예, 완전히 다른 영토를 완전히 정복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현대전에서는 더더욱 불가능하고요. 땅부터 여쭤볼까요? 그래서 땅을 얼마나, 또 어디, 돈바스 땅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 러시아는? 지금 이제 지도를 하나 지도가 볼까요? 준비가 됐나요? 네. 제가 이거 마우스를 움직여도 되나요? 마우스 움직이면 반영이 됩니까? 네. 예. 지금 이제 좋은 지도를 하나 보여주셨는데, 여기가 이제 러시아가 장악한 이 영토가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 지도가 조금 옛날 지도 같은데요, 조금. 러시아가 사실은 이 지역, 이 도네츠크의 이 지역도 다 장악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이제 하는 지역. 그래서 남은 지역이 제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이게 매번 나올 때마다 설명은 드리는데, 돈바스라고 불리는 지역은요, 우크라이나의 동부 지역인 루한스크 주와 도네츠크 주를 이르는 말입니다. 예,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가장 널리 인정되는 건 그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러시아가 거의 한 80% 이상을 장악했습니다. 80% 이상을 루안스크는 99% 뭐 거의 100% 장악을 했고요. 도네츠크 주도 한 12에서 15% 정도만 남았습니다. 근데 러시아가 지금 8월 15일 날 미국 러시아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은 이 지역의 나머지 12에서 15%를 러시아에게 넘겨주고 전쟁을 끝낸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뭐냐면 미국의 제안은 뭐냐면 이 지역을 나머지를 넘겨줄 테니 러시아가 다른 지역에서 장악한 곳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자포리자주나 헤르손주에서 장악한 지역도 있고요. 또 여기 보면은 여기가 이제 하르키우주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수미주라는 곳이에요.
예, 수미즈라는 곳인데 요 지역에 러시아가 자기 영토로 계속 진격을 하니까 여긴 쿠르스크가 있고 여긴 벨고로드주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자꾸 들어오니까 여기 완충지대를 조성해 놨어요. 일부 영토를 점령해 놨습니다. 이런 지역들하고 맞교환을 하자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은 그것이고 러시아는 아니죠. 그 지역은 그 지역이고 일단 이거 받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는 조건으로 종전하자는 거죠. 네. 우크라이나 입장은 나온 게 있나요? 젤렌스키 입장은? 우크라이나는 뚜렷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영토 포기로 간주될 발언을 하는 것이 네. 굉장히 위험할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함부로 거론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도 8월 18일 날 미국 우크라이나 정상회담을 했을 때 이 지역에 그러니까 영토에 관한 문제는 3자 회담 그러니까 미국, 우크라이나, 러시아가 참여하던 회담이다.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에서 결정하자. 정상회담에서 결정하자. 이렇게 이제 민감한 문제라는 표현을 썼죠. 예,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분위기는 두 정상이 만날 수도 있는 것처럼. 그렇죠. 젤렌스키는 만나자고 한 것 같더라고요. 계속 만나자 그랬죠. 네, 지금까지. 푸틴한테. 예. 네. 왜 자꾸 만나자 그러는 것 같습니까? 그러게요. 일단 우크라이나가 더 다급하니까. 일단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정상이 만나는 건요. 마지막에 이 전쟁을 마무리할 때 사인을 하기 위해서 만나는 것이죠.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사인을 하기도 전에 이른바 탑다운 원샷 방식으로 이 단판을 짓고 싶어 해요. 왜냐하면 이건 말씀하신 대로 전세가 불리하기 때문이에요. 그걸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우리 젤렌스키 대통령이 만약에 푸틴 대통령하고 회담을 했는데 결렬되고 나오는 모습을 보이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결집되지 않겠습니까? 결집될 거고 러시아에 대한 어떤 뭐라 그럴까요? 더 강하게 싸워야 된다는 여론도 형성될 거고요. 국제적인 지원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 과거에 계속 주장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도 마찬가지긴 한데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그럼 왜 자꾸 이거 만나자는데 한번 만나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왜 거부했느냐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미 임기가 만료됐습니다. 대통령 임기가. 근데 계엄령 하에서 대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는. 임기를 연장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위헌이다 아니다 논쟁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들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정상회담을 하면 합법적인 협상 상대적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고요. 푸틴이 젤렌스키라는 이름을 입에 말을 하지도 않는다고 하던데 말하지도 그런 게 않죠. 그런 이유군요. 그렇죠. 말하는 순간 합법적인 리더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만나게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심이라는 거죠. 그 말씀대로 하면 만난다는 보장도 없네요. 지금 어디죠? 부다페스트 이런 데서. 네, 트럼프 대통령은 유럽 정상들이 모인 자리에서 아예 전화를 했잖아요. 푸틴 대통령한테 전화를 해서 만나자고 이제 약속을 잡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8월 말까지 이걸 성사시키겠다고 했는데 러시아의 반응은 뭐냐? 협상 대표의 수준을 높이겠다. 요 정도 얘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모스크바로 와라. 이렇게 이제 지금 러시아에서 나온 이야기는 여기까지인 거고요. 네. 미국이나 이제 유럽의 이야기는 좀 다른 거죠. 유럽은 회담을 제네바나 빈이나 아니면 이제 부다페스트나 이런 곳에서 하자라고 제안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미국은 부다페스트를 열심히 밀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성사가 아마도 근데 트럼프 대통령하고 푸틴 대통령이 미러 정상회담에서 상당히 저는 많은 이야기가 오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휴전이 아니고 휴전 얘기 쏙 들어갔죠. 예, 푸틴 대통령이 승부수를 던졌는데 그게 통한 겁니다. 종전으로 그냥. 네. 제재 얘기도 쏙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종전 협상으로 간다는 게 합의가 된 거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은 안 하는 것으로 이제 거의 결론이 난 것 같습니다. 예, 예. 유럽 정상들과의 회의에서도 그 말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같고요. 다음에 영토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정확한 합의는 없는 것 같은데 어찌됐든 돈바스 지역의 나머지 미점령지를 러시아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영토 문제를 마무리하는 게 트럼프의 구상 같습니다. 근데 그걸 영토 교환, 수입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토 교환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 영토 받고 전쟁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할 것이냐는 아직까지는 좀 결정되지 않은 사항인 거죠. 네. 그럼 3년 6개월 동안 그렇게 많이 죽고 우크라이나가 얻은 건 없네요. 그러니까 이게
젤렌스키 대통령이 푸틴을 만나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뭐냐면 이 전쟁을 지금 상황에서는 마무리를 하려면 우크라이나 양보를 해야만 마무리가 되는 상황이잖아요. 이게 뭐 사실 불행한 상황인 거죠. 예, 유감스러운 상황입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양보를 사실 그 우크라이나가 그동안 우크라이나 정치 리더들이 우크라이나 경제가 계속 어려웠습니다. 네. 예, 정치적으로 불안했고요. 그래서 나토에 가입하고 EU에 가입을 하면 우리의 안보와 경제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계속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임자인 포로셴코 대통령 때 아예 헌법에 그 내용도 명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제 이 전쟁이 벌어진 이유도 사실 나토 가입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잖아요. 네. 예, 사실 그 이유가 가장 컸던 거잖아요. 그리고 2022년, 그러니까 전쟁이 발발한 지 한 달 만인 2022년 3월 말에 이스탄불에서 회담이 있었습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회담이었습니다. 거기서 합의된 사항들이 뭐였냐면 가조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합의만 한 겁니다. 예, 구두 합의만 한 거죠. 우크라이나에 나토 가입을 하지 않는 대신에 강대국 안전 보장을 받는다는 것이었고요. 그 다음에 크림반도하고 돈바스 문제는 시간을 두고 일단 논의한다고 됐습니다. 그럼 미뤄두자. 예. 일단 미뤄두고. 예. 그리고 이제 네. 전쟁을 멈추기로 했었습니다. 당시에. 그다음에 EU 가입은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 옵션이 굉장히 좋은 옵션이었죠. 그때 근데 뭐 미국과 영국이 그렇죠. 아니야 우리가 밀어줄 테니까 너 계속 싸워보라고 한 거죠. 예, 계속 싸워보라고 한 거죠.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끝까지 책임을 져주던가. 러시아군이 초기에 전술적인 실수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졸전을 벌였죠. 근데 반면에 우크라이나군은 2014년에는 진짜 그 엉망진창이었습니다. 2014년에. 그래서 지금도 2014년에 이런 전쟁을 시작했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러시아 내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8년 동안 우크라이나 군은 매우 강하게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있지 않았지만 나토는 우크라이나에 있었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나토와 군사 협력을 열심히 했고요. 군사 훈련도 했고 네. 미국도 열심히 지원했고 서방 국가들이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좀 자신감이 붙은 거죠. 초기에. 어떻게 잘하면 이 정도의 합의안보다 더 나은 합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돈바스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고, 그러니까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지역도 해방할 수 있고, 크림반도까지도 장악할 수 있겠다. 이런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택했는데 다시 돌아가보면 제가 좀 길게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 그 옵션이 훨씬 좋았던 것이잖아요. 그러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양보를 지금 받아들여야 한다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국민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그럼 명분을 쌓아야 합니다. 충분한 명분이 필요합니다. 국민들,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그럼 넌 지금 뭐 했니? 그렇죠. 이 문제가 제기될 겁니다. 죽었는데. 네. 그래서 그렇게 되니까 푸틴 대통령과의 담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이제 명분을 쌓을 만한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예. 게다가 이 문제도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그냥 말씀드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돈바스 지역을 넘겨주는, 돈바스의 나머지 지역 미점령지를 넘겨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은 러시아 입장에서 최대한 양보를 한다면 지금 현재 점령하고 있는 영토만을 받는 거겠죠.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종전 협정이 체결되면, 그러니까 평화협정이 체결이 되면 우크라이나 영토 변경 사항이 되죠. 우크라이나 헌법에 따르면 영토 변경은 국민투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국민투표를 시행해야 되겠죠. 국민투표를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는 대선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대선을 하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출마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출마하게 되면 젤렌스키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이 부상될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몰리게 될 겁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충분한 명분이 필요한 거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보통 이런 일이 생기면 또 그 나라 안에서 늘 갈등과 분열로 또 러시아가 원하는 옵션인 허다하잖아요. 거죠. 예. 러시아는 분열을 원하겠죠. 게다가 돈바스 지역은 원래도 친러시아 반군이 있어서 계속 뭐 시끄럽고 요란했다면서요. 네. 사실 이 돈바스 지역은요,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연고가 좀 약한 지역입니다. 예, 왜냐하면 이 지역은 18세기 초에 이제 크림 칸국이라고 있었어요. 이게 몽골 따따르게라고 그러는데 몽골 따따르게 그 민족이 몽골계요? 네. 우리가 아는 몽골. 네, 러시아가 몽골 지배를 받았습니다.
원나라 때 그렇죠. 치고 들어간 때 그 그렇죠.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 있다고요? 아니요. 예전에 18세기 때. 18세기요? 18세기. 네, 네. 1240년에서 1480년 240년간 몽골 지배를 받았고요. 러시아가 몽골 지배를 받은 그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몽골 지배에서 벗어나는 과정에서 영토가 확장된 겁니다. 예, 그렇게 됐는데요. 아니 제가 너무 과문한가요? 몽골과의 거리가 얼마인데 여기 와서 지배를 해요? 250년 전. 그러니까 몽골이 대제국을 건설했으니까 과거에. 네, 그건 알지만.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분봉을 한 거 아닙니까? 네. 나눠서 이제 자기 자식들에게 나눠줬잖아요. 그러니까 원나라도 나눠줬고요. 네, 그렇죠? 네. 그다음에 이제 킵차크 칸국이라고 아마 세계사 시간에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네. 킵차크 칸국이 지금의 러시아 지역하고 중앙아시아 북부 지역까지 이제 있었죠. 네. 그 킵차크 칸국이 지배를 해서 240년간 지배를 했습니다. 네. 지배를 하고 나서 그 지배에서 해방되는 과정에서 이 역사를 말하면 또 한도 끝도 없는데 사실 아니 저 좋아합니다. 근데 그러면 그 좀 동양계에 몽골 반점까지는 없어도 동양계 사람들이 그동안 그렇게 오랫동안 조차를 했으면 식민지가 있었으면 조금 그런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까? 혼혈이나. 그렇죠. 크림 따따르라는 민족이 있습니다. 그래요. 예, 그리고 러시아에도 따따르스탄이라는 자치 공화국이 있죠. 자치 공화국이 있습니다. 아예. 네. 이슬람을 믿죠. 세계사 시간이 됐는데 원나라는 티베트 불교를 받아들여요. 네. 킵차크 칸국은 이슬람을 받아들여요. 오, 참. 예. 그래서 이제 역사를 짧게 말씀을 드리면 네. 사실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벨라루스를 한민족이라고 봅니다. 예, 한민족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9세기 중엽 즈음에 지금의 이제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를 근거지로 중심지로 하는 키예프 공국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키예프 루스라고 불렀지 않습니까? 키예프 공국이 있었습니다. 뭐 지금은 뭐 키이우 공국이라고 불러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어찌됐든 그 국가가 있었는데요. 그 국가가 1240년에 몽골에 의해서 정복당합니다. 예, 정복을 당하고 나서 이제 좀 흩어지는 거죠. 슬라브계 공국들과 몽골계 칸국들이 공존하는 시기. 그러니까 작은 국가들. 킵차크 칸국이란 큰 국가가 있고 그 밑에 이제 뭐 우리 봉건 시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여러 국가들이 슬라브계 공국, 몽골 따따르계 칸국들이 이 병존하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래서 키이우를 근거지로 한 그러니까 지금의 우크라이나 지역을 근거지로 한 공국들은 대거 몰락합니다. 근데 어디가 부상하느냐?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한 모스크바 공국이 부상을 해요. 그래서 이제 키이우에서 있었던 그 역사가 그 러시아의 주장은 정통성이 모스크바로 왔다는 거예요. 이제 네, 모스크바로 왔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스크바 공국이 성장해서 대제국 우리 러시아 원래 제국을 모스크바 건설하죠. 아니야? 우리 원래 그쪽에서 시작했었어. 키이우 그쪽에서. 네네. 그러니까 자기 민족의 한민족이라고 보고 그 뿌리가 키이우에 있다고 보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돈바스 지역은 이제 모스크바를 중심으로 해서 대제국을 건설해서 이제 왔을 거 아닙니까? 18세기 초에 예까제리나 대제, 예까제리나 여제라고도 하고요. 시기에 요 지역이 크림 따따르, 그러니까 그 크림 칸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예, 크림 칸국이 마지막까지 저항하던 몽골계 국가입니다. 예.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에서 저항을 했던 거죠. 몽골이 물러가고 나서도 저항을 한 거죠. 예, 1480년에 몽골로부터 해방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던 몽골계 칸국인 겁니다. 여기가 이제 지배하고 있던 여기랑 뭐 오스만 투르크도 있었고요. 이 국가들이 대개 지배하고 있던 지역이었어요. 이 돈바스 지역하고 이 동남부 지역 전체가 다 그렇습니다. 그럼 돈바스 지역 가면 아무래도 슬라브 사람들이지만 뭔가 동양계 같은 사람들이 조금씩 있는 거예요? 아니요, 그렇지는 그렇진 않습니다. 않고요. 그렇죠. 크림 타타르라는 민족이 이 크림 지역을 중심으로 아주 해서 뭐 소수였겠군요. 근데 뭐 이제 뭐 이렇게 피는 많이 섞였겠죠. 사실. 예, 그래서 이제 역사적인 이 지역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이 동남부 지역을 오데사까지 포함해서 오데사가 어딨냐면요. 여기 마우스가 나오나요? 오데사 여기 있습니다. 예, 오데사.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오데사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돈바스 지역, 그 다음에 이제 헤르손, 자포리자, 크림반도, 이제 오데사가 있는 이 지역, 이 지역까지 포함해서를 노보로시아. 그러니까 신러시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새로 건설된 러시아라는 것이죠. 18세기 초에 이 지역이 뭐 18세기 말까지 해서 완전히 정복이 됩니다. 예. 일부는 크림 칸국으로부터 뺐고 일부는 오스만 투르크부터 뺏어서 건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보다 우리가 더 연고가 강하다라고 보는 네. 시각이 있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역사도 복잡한데 요 자포리자 주를 중심으로 해서 요 이제 중남부 지역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요 지역에 그 자포리자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코사크 들어보셨죠? 네, 예. 네. 러시아의 이제 코사크는 민족의 이름은 아니고요. 어떤 그 집단의 이름입니다. 그 집단의 이름인데요. 코사크들이 자포리자를 근거지로 여기 살고 있었는데 여기가 이제 정교를 믿었습니다. 정교를 믿고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 예, 러시아 네. 정교. 근데 이제 서쪽 지역은 누가 지배를 하고 있었냐면 폴란드, 리투아니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폴란드, 리투아니아 연합왕국이죠. 지배를 하고 있었는데 폴란드, 리투아니아는 가톨릭을 믿어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이제 정교하고 융화되기 어렵죠. 이제 계속해서 이제 갈등을 빚었고요. 이 폴란드, 리투아니아의 압박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여러 번 봉기를 일으키다가 힘에 붙여서 1654년에 러시아 짜르에게 우리를 도와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짜르의 신민이 되기로 하고 대신에 일정한 자치권을 부여받게 됩니다. 같은 러시아 정교니까. 네, 네.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654년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러시아는 과거에, 그러니까 지금의 이런 그 우크라이나 독립하기 이전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역사적 통합이 1654년에 재통합이죠. 네. 일어났다고 봅니다. 그걸 주도했던 헤트만이라는 게 이제 그 코사크들의 수장을 헤트만이라고 하는데 그 헤트만, 그것을 주도했던 헤트만이 흐멜리츠키라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소련 시절까지는 흐멜리츠키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슬라브 민족의 역사적 통합을 이뤄냈으니까요. 근데 지금 우크라이나에서는 천하의 죽일놈이 된 거죠. 우크라이나의 독립성을 넘겨준 그러네. 그런 사람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여간 복잡하게 섞여 있습니다. 돈바스 지역을 뚝 떼주면 네, 우크라이나는 노른자를 떼주는 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국토는 20%지만. 네네네. 이걸 다 해서 이제 20%입니다. 네, 요 지역을 다 해서 네. 이제 크림반도까지. 절대 작은 게 아닙니다. 네네. 우리 영토에 5분의 1을 떼준다 그러면 이건 진짜 보통 일이 아니죠.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이 지역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운 게 우리나라에 공업지대가 있다.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거나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네. 경인공업지역 아시죠? 네. 그럼 또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남동 임해공업지역. 네. 그거 우리 저기 한국지리 시간에 그 답안지 써야 됐잖아요. 사회 시간에 그죠? 부울경 지역을 떼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지역에 뭐가 있습니까? 중공업이 있고요, 제철이 있고요, 기계공업이 있고요. 이 돈바스 지역에 집중돼 있습니다. 울산, 창원, 진해 뭐 이런. 그러니까 네. 제가 그냥 부울경을 떼어준다고 생각하시면 네.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지역입니다.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대체로 이 동남부 지역은요 산업 지역입니다. 공업이 발전한 지역이고요. 중서부 지역은 농업 지역입니다.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밀농사 하는 데밖에 안 남는 겁니까? 돈바스를 떼고. 뭐 그렇지는 않지만 상당한 이제 공업 역량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돈바스는요 자원도 풍부해요. 그러니까 제철이 발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철광석이 있어야 되고 석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소련 전체 석탄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어요 여기서. 예. 그리고 우리 기억하실 겁니다. 여기 이제 도네츠크 주에 여기에 요 지점에 뭐가 있냐면 마리우폴이라는 곳이 있어요. 네, 네. 러시아가 마리우폴 점령할 때 그 아조프스탈이라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제철소에 뭐 전투 벌이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 아주 뭡니까 영화처럼 끝까지 남아서 예, 저항하고 막 계속, 그랬지 않습니까? 네, 아주 그 제철소가 처절하게 다 너무 큰 죽었다. 제철소예요. 네. 어마어마하게 큰 제철소입니다. 그래서 뭐 며칠을 그냥 네네. 이렇게 하나 도시에 네. 우리도 뭐 가면은 아. 뭐 울산의 조선소 같은 데 가면은 네. 뭐 도시 하나지 않습니까? 네, 네.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고 그리고 이제 이 지역을 넘겨주게 되면 또 보시면 뭐냐면 흑해 제해권 자체가 완전히 넘어갑니다. 그렇죠? 예,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가지고 있고 네. 사실 이제 여기에 그 세바스토폴이라고 해서 러시아가 조차한 러시아의 군항이 있긴 했습니다. 그 부동항 예. 그죠? 예. 네. 그런데 이제 군항이 있긴 했지만 이 지역을 완전히 넘겨주게 되면 우크라이나 좋은 항구가 다 넘어가게 돼요. 러시아는 반대로 겨울에도 얼지 않는 항구도 수많은 항구를 가지게 되고요. 공업 지역 가져가고 네. 석탄도 많이 나고. 그리고 게다가 여기 러시아 영토 아닙니까? 네. 여기가 이제 아조프해예요. 아조프해가 이제 러시아의 앞마당이 그 호수가 되는 거죠. 아 그냥. 그렇군요. 예.
러시아 호수가 돼버리죠. 그리고 예전에는 러시아가 크림반도를 2014년에 병합을 했지만 문제가 여러 가지 생겼어요. 왜냐하면 우크라이나가 물을 끊어버리고 물을 일로 와야 돼. 헤르손에서 내려와야 돼요. 물도 내려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력이나 에너지망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래서 러시아가 크림반도에 대해서 이거를 여기 이제 케르치 해협이라 그래서 여기가 떨어져 있습니다. 당연히 떨어져 있거든요. 여기로 통해서 수송을 했어요. 여기 다 우크라이나 땅이었지 않습니까?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수송을 했는데 수송하는데 이제 한계 부딪히니까 크림 대교라고 유럽에서 가장 긴 다리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다리를 건너서 수송을 할 수 있었는데 계속 우크라이나가 여기서 이제 그 사보타주라고 그러죠. 뭐 테러라고 하기도 하고 네. 이걸 이제 파괴를 계속해서 했던 거죠. 아, 다리 그때 무너졌던 데가 저기군요.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파괴가 된 거죠. 네, 일부가.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계속 공격을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이 돈바스 지역도 있지만 요 헤르손과 자포리자가 필요한 거예요. 왜? 육로로 연결을 해야죠. 근데 만약에 이 지역을 완전히 가져간다. 그럼 육로로 완전히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땅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참 뺏길 게 분명한데 어디까지 뺏기느냐. 그렇죠. 이 문제인 것 같고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네. 러시아는 땅이 목적은 아닙니다. 이 전쟁의 목적은 땅이라고 보면 안 돼요. 땅이 아니고 우크라이나를 자기 영향력 하에 묶어두는 거예요. 최소한 중립화 하는 것이 그 애초부터의 목표입니다. 만약에 종전이 돼서 우크라이나가 다시 대선을 열고 뭐 총선도 하고 이런다면, 근데 우크라이나라는 데가 사실 역사로 보면 그동안에 뭐 생김도 마찬가지고 뭐 그 러시아 사람인지 우크라이나 사람인지 그 민족도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번 이게 구별이 잘 되지 않고 네네네. 네. 뭐 이 한민족과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을 구분하는 거는 거의 그러니까 우리하고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리하고 일본 사람, 우리하고 한족을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구별이 안 되잖아요. 네, 그 정도도 아닙니다. 우리는 미국 사람들 되게 신기하거든요. 우리 딱 보면은 저 사람 일본 사람이요, 저 사람 중국 사람, 우리 저 사람 한국 사람이 딱 아는데. 제가 이제 그 다른 데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시르스키 우크라이나군 총참모장이 있습니다. 예, 시르스키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합참의장이죠. 네. 러시아 모스크바 근교의 블라지미르라는 데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다 지금도 블라디미르에 살아요. 어머니, 아버지, 뭐 형제들도 다 삽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부모님이 편찮으셔서 최근에 송금도까지도 했어요. 그리고 그 우리가 이제 역대 또 그 얘기도 해야 돼. 끼리를 드미트리예프라고 지금 러시아 직접 투자 펀드 CEO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우크라이나하고 협상할 때 협상 대표로 참여도 했죠. 이제 협상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여도 했고, 뭐 미국도 여러 번 방문했고. 네. 예. 근데 이 사람도 우크라이나 태생이에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인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그 개는. 말씀은 러시아랑 우크라이나의 그 민족을 분리해낼 수가 없다. 그냥 뭐 사돈의 삼촌의 뭐 고모 친구의 뭐 다. 근데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또 굉장히 뭐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우크라이나인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우리는 분명히 달라.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 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니콜라이 고골 같은 그 유명한 문학가죠. 이 사람은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방 출신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계속 살았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코사크의 후예입니다. 그러니까 코사크 가게가 그래요.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폴타바 지방의 어떤 그걸 모티브를 삼아서 많은 글을 썼는데 러시아어로 썼습니다. 네. 당시에 이제 상황이라는 게 그러니까요. 썼는데 러시아 문학에서도 중요한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우크라이나 지역의 어떤 모티브를 많이 폴타바 지방의 모티브를 많이 얻어서 썼다는 때문에 우크라이나 문학사에서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분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이제 그 브레즈네프나 후르쇼프가 있는데요. 후르쇼프 같은 경우에 제가 지금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후르쇼프 같은 경우에 후르쇼프도 브레즈네프 우리 다 뭐 잘 알고 있잖아요. 네, 소련의 네. 최고 지도자였잖아요. 다 인종적으로는 러시아인인데요. 후르쇼프는 러시아의 쿠르스크주,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인접했죠. 쿠르스크주에서 출생은 했지만요, 자신의 정치 경력 대부분을 우크라이나에서 했습니다. 예, 했고 브레즈네프 같은 경우에 아예 우크라이나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네, 네. 네. 그런데 우크라이나인은 아니지만,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상황에서 전쟁이 이렇게 나서 이렇게 3년 반 동안 죽고 죽이고를 해놨으니 다음 대선을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땅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영향력,
이제 그러니까 쉽게 말해 러시아는 밑에 두고 싶은 거 아니에요. 정치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선을 하면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진짜로 반러 후보를 찍을 거 아닙니까? 설마 이렇게 젤렌스키를 다시 찍을지 안 찍을지 모르지만 친러시아 후보를 찍을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러시아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전쟁 자체가 러시아로서는 자기가 가장 원치 않은 방법을 쓴 거죠. 그러니까 전쟁을 하지 무슨 않고 실익이 있는 거예요? 땅을 가져가는 거 말고 땅이 물론 러시아가 네네. 이 전쟁을 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하는 건 막았잖아요. 일단. 아 그렇군요. 그렇죠. 하긴 그것 때문에 생긴 일인데. 그리고 지금 네. 러시아는 여전히 지금 이제 그 안전보장책도 네. 유럽 국가들의 생각이나 우크라이나의 생각은 그거잖아요. 외국군을 주둔해서 특히 이제 그 유럽 국가들의 군대 더 나아가서 미군까지. 그걸 좀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 자,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끝나도 미군이 가는 일은 없을 거야. 우리 돈 들어. 여기까지는 된 거죠. 예. 그러니 유럽 너희들이 알아서 지켜. 네. 하지만 완전히 여지를 배제하지도 않았습니다. 유럽 아, 정상들이 그래요? 설득했으니까. 네. 근데 뭐 예를 들자면 해군이나 공군이 그 정도는 좀 지원할 수도 있겠죠. 또는 뭐 유사시에 그런 거를 마련할 수도 있겠죠. 러시아와의 이견은 어쨌든 그러면 우크라이나는 이제 스스로 국방을 못 지키는 상황이 됐고 이제 네. 무너졌으니까. 네. 그럼 이제 누군가 와서 그 완충지에 놔두고 네. 우리 뭐 휴전선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던데요. 네. 누군가 지켜줘야 하는데 네. 뭐 유럽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제 유럽도 지금 의사를 표명한 국가는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 의지의 군대인가요? 뭐 그런 걸 만들겠다고 했다면서요. 예. 아니요, 지금 이제 이미 있죠. 의지의 연합이라고 있죠. 의지의 연합 네. 어디에 있는 겁니까? 아니요, 유럽 국가들이 결성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그 군대가 가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지켜주겠다. 주둔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금 가장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옵션은 뭐냐? 나토 네. 가입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유럽 국가들이 원하는 유럽 국가도 또 전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찌됐든 원하는 건 뭐냐면 나토의 집단 방위와 같은, 그러니까 하나가 공격받으면 나머지가 모두 다 그것에 대해서 대응하는. 그러면 러시아는 또 그건 반대하겠네요. 그렇죠. 반대. 야, 그러면 나토 가입하는 거랑 뭐가 달라? 그렇죠. 예. 그리고 실제로 나토의 회원국도 아닌데,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토의 회원국도 아닌데, 키우가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어느 국가가 이제 먼저 날리는 국가는 러시아의 미사일 세례를 받을 거 아닙니까? 나토라는 게 자동 개입 하는 거죠. 이게 한 핵심 국가가.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어느 국가가 쉽게 그걸 하겠습니까? 그것도 애매한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데 러시아는 당연히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에 러시아가 빠질 수 없다고 얘기하죠.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인가 그러실 거예요, 아마. 러시아가 바라는 옵션은 뭐냐면,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하되 플러스 알파. 다른 나라, 터키 같은 나라들이, 트르키예 같은 나라들이 참여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안전보장 약속을 해주는 것이고, 중립화한다는 거예요. 외국군 주둔은 안 된다는 거예요. 러시아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자는 건데 러시아군이 좀 일부 참여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이렇게 이해하시는 게 뭐 이게 굉장히 나오는 이야기들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이면에 있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데, 우크라이나나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를 여전히 이 전쟁이 끝나도 적으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렇죠. 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평화유지군을 두고 네. 집단 방위를 나토에 준하는, 나토 그 헌장에 준하는 집단 방위를 발동시켜 놓겠다는 것이잖아요. 군대가 왜 필요해? 러시아가 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군대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를 적국으로 상정하는 것이잖아요. 네. 러시아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도 지속 가능한 평화 체제라고 주장을 하지만 결국 그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우크라이나는 중립화되어야 된다. 비동맹화되어야 된다. 뭐 어떠한 외국군도 주둔해서는 안 된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러시아가 양보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본 입장은 그것입니다. 말씀 듣고 보니까 근데 외국군에 또 그 얘기도 해줘. 협상이 쉽지 않겠는데? 중국에게는 제안을 했지. 중국은 들어올 수 있죠. 중국도, 그러니까 애매하게 말해요. 군대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중국도 안전보장에 참여해야 된다. 그리고 중국은 또 뭐라 그랬냐면 중국뿐만 아니고 브릭스 국가들, 나머지 브릭스 국가, 인도도 있고요.
그런 국가들이 같이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 제안한 적도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 다 오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해요. 그러니까 안전보장, 나토에 가입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합의했지만 우크라이나에게 어떤 안전보장책을 제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이 다른 것은 이 그러니까 평화협정이라고 그래야 됐죠. 평화협정을 무엇으로 보느냐예요. 이것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이른바 휴전협정과 비슷하게 보는 것인가, 아니면 완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인가. 그 말씀은 이 전쟁 3년 반 전에 이 전쟁이 터진 이유는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면 러시아 입장에서는 야 이제 너무 밀고 들어온다. 진짜 우리 밑에까지 밀고 들어온다. 나토가. 성미까지 왔죠, 사실. 이거 진짜 이거는 우린 용납 못해. 이런 거고 EU 입장에서 나토 입장에서는 너희가 자꾸 밑으로 크림반도 병합하고 밑으로 내려오니까 우크라이나 이 친구들이 불안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이래서 전쟁이 난 건데 전쟁 끝나고 나서 누가 주든 할 것도 똑같은 명분으로 싸우겠네요. 아, 그러네요. 아주 정확하신 생각이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비유하셨네요. 그러면 다시 원점이 되는 거네요, 처음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외국군이 주둔하게 되면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러시아는 지금 이 전쟁은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요. 미국과 러시아, 제가 뭐 처음 나왔을 때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제가 1년에 한 번씩 3%에 나오는 것 같은데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처음에 나왔을 때도 말씀드린 게 이 전쟁은 패권 전쟁의 성격이 강합니다, 일단. 그러니까 미국은 탈냉전기에 패권국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유럽에서의 선택한 전략이 뭐냐면 나토 확대입니다. 나토 확대에서 러시아의 부활을 막는 것이죠. 러시아의 강대국가, 지역 강대국가를 막는 것이었고요. 또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국으로부터 진정한 파트너로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죠. 90년대 내내. 그러면서 2000년대 들어서면서 이제 자국 경제도 회복되고 하면서 지역 강대국으로 거듭나서 다극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엔 미국에 대항해서 다극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 그러려고 보니까 우크라이나가 너무 필요한 거예요. 러시아가 추진했던 거는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인데, 그냥 통합하자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 통합부터 시작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2000년대부터 계속 추진을 해서 2015년에 유라시아 경제연합이라는 거를 출범을 시키죠. 유라시아 경제연합을 출범시켜서 거기 이제 회원국들이 뭐 카자흐스탄, 뭐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뭐 키르기즈, 뭐 이런 국가들이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근데 우크라이나가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러시아 입장에서. 왜냐? 문명적으로도 너무 중요하죠. 뭐 설명드렸잖아요, 네. 제가. 예. 게다가 이제 그거는 설명 안 되는데, 크림반도는 러시아의 사실상의 국교라고 할 수 있는 러시아 정교가 국교화가 되는데, 키예프 공국 시절에 이제 국교화가 되는데요. 블라지미르 대공이라는 사람이 988년에 세례를 받은 곳이 크림반도예요. 크림반도 세례를 받고 나서 국교화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러시아가 이른바 이제 기독교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명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아까도 뭐 다 말씀드렸지만 우크라이나 그 동부 지역은 알짜배기죠. 네. 게다가 중서부 지역은 그럼 별 볼 일이 없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 스탈린의 빵바구니라는 별명이 있었을 정도로 우크라이나는 흑토지대, 곡창지대로 유명하잖아요. 우크라이나 국기가 위에는 하얀색, 위에는 저 하늘색이고 밑에는 옛날에 하늘색이었는데 지금 파란색으로 바꿨습니다. 이제 조금 좀 이제 채도라 그러나요? 그걸 좀 바꿨는데 밑에는 노란색이잖아요. 위에는 하늘이고 밑에는 밀밭이에요. 그러니까 식량 풍부해, 자원도 풍부합니다. 우크라이나는 천연 자원이 많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 광물 자원 협정 맺은 거 아닙니까? 네. 그래 알뜰하게 이제 그렇죠. 그 다음에 공업 지역도 있죠. 그 다음에 좋은 항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흑해 지역에. 그리고 유럽으로 가는 가스관, 철도망 다 어디 지나갑니까? 우크라이나 지나가죠. 그러니까 너무나도 중요한 지역인 거예요. 산업적으로 봤을 때. 또 안보적으로 봤을 때도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한다 그러면 아까도 뭐 설명도 하셨습니다만은 너무 러시아하고 그 나토가 지금 가뜩이나 발트삼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는데 나토에 가입했죠. 그런데 핀란드까지 가입한 상황이죠. 근데 우크라이나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물론 핀란드는 가입했습니다만은 우크라이나가 나토에 가입하게 되면 너무 긴 나토와의 국경선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근심인 거고, 탈소비에트 지역 통합, 그러니까 유라시아 경제연합에 우크라이나를 참여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지역 강대국이 되고자 하는 지역 강대국이 돼서 다극 체제를 열고자 하는 러시아의 야망. 그다음에 패권국의 지위를 굳히기 위해서 유럽에서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토 확대를 선택한 미국. 그게 충돌이 벌어진 거예요, 결국에는. 그게 EU가 같이 안 놀아주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도 한때 제국이었는데 그럼 우리도 그 작은 나라들 몇 개 합쳐서 과거의 영예를 되찾겠다. 그러면 EU가 작지 않아요. 우크라이나는 작지는 않습니다. 아니, 물론, 물론이죠. 저희 영토, 우리 영토의 뭐 4배, 5배라고. 유럽에서 러시아 다음으로 큰 나라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한 아까 키르키스나 뭐 아르메니아나 이런 국가들을 합쳐가지고 다시 이제 뭔가 경제 통합부터 해서 네, 그렇게 이제 뭔가 그 지역권 내에 다시 그 영해를 되찾으려고 하는 EU로 넣어주면요. 러시아를 서로 지금 그 과거의 이제 현대사까지 봐도 러시아는 나폴레옹부터 시작해서 우린 맨날 얻어 터졌잖냐. 니네가 진짜 우리가 언제 공격한 적 있어. 그럼 유럽 EU는 너희만 아니었어도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말씀은 러시아가 그냥 EU에 가입하면 안 되나 이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일단은 누가 싫어해요? 그러니까 서로 싫어해요? EU에 가입하려면 사실 EU에 가입하려면 우리가 이제 뭐 졸업 기준으로 뭐 토익 점수를 따야 된다든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EU에 가입하려면 나토 멤버십을 갖춰야 합니다. 나토에 먼저 가입을 해야 돼요. 거의 수순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나토에 가입, 근데 러시아가 그러면 나토에 가입하자고 그랬어요. 가입하고 싶다고 했어요. 나토가 안 받아줬죠. 네. 나토는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서 있는 근데 국제기구 아니에요? 러시아는 이런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지금 뭐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지금 그 과거의 냉전 시절에 서유럽 국가들은 나토, 그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거기에 이제 군사 동맹을 형성하고 네. 러시아하고 이제 동유럽의 사회주의 국가들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라는 게 있었어요. 기억납니다. 그렇죠. 네, 네. 그 약칭이 기억납니다. WTO였는데 네. 세계무역기구가 생기면서 가져가 버렸죠. 그렇군요. 네. 근데 이 90년인가요? 그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러시아가 해체시켜 버립니다. 예. 그랬는데 나토는 해체가 안 된 거죠. 그런데 그 러시아의 주장은 그거예요. 독일을 통일할 때 동독이 서독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나토가 처음으로 전진한 것이에요. 그게. 근데 그 전진을 할 때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1인치도 전진하지 않겠다. 나토는 확장되지 않겠다. 약속했다 이거예요. 독일이 통일이 되면 1인치도 나토는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르바초프가 실수한 것은 바르샤바 조약기구를 해체할 테니 나토도 해체하라고 했었어야 되는 거예요. 1인치도 전진하지 않겠다가 아니고 그 약속을 받아냈었어야 되는 거죠. 그걸 못 받아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1차로 그러니까 동독은 이제 서독에 흡수됐으니까 폴란드, 체코, 헝가리가 그 가입을 해요. 90년대 말에 가입을 합니다. 이제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지 모르겠는데 2000년대 초 90년대 말에 가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입을 했을 때 러시아가 너무 반발을 하니까 이걸 러시아가 너무 반발을 하니까 97년에 나토 러시아가 파운딩 액트, 뭐 기본 협약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걸 맺습니다. 그거의 핵심이 뭐냐면 나토와 러시아 적대 관계가 아니고 우호적인 관계 형성하는 것이었고요. 나토의 군사 인프라를 신규 회원국에 배치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는 이걸 어겼다 이거예요. 이걸 어겼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발트 삼국이 가입을 합니다. 2000년대 초에. 그러면서 또 뭐 했냐면 또 러시아를 달래야 될 거 아니에요. 러시아가 하도 반발을 하니까. 그래서 나토 러시아 카운슬이라는 걸 만들어줍니다. 나토 러시아 이사회라는 걸 만들어서 나토의 의사결정 과정에 러시아가 참여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해요. 그런데 참여할 수 있다고 해줬는데 이게 이제 별로 효용이 없는 것이죠. 러시아 입장에서 효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러시아가 결정적으로 이렇게 된 것은 나토가 그 MD를 구축해요. 유럽 MD를. 유럽 MD를 구축하는데 누가 봐도 유럽 MD를 구축하는 게 왜 구축을 해요? 그러니까요. 네. 러시아를 겨냥한 거죠. 네. 게다가 기지가 폴란드하고 루마니아에 배치를 해요. 제일 가까운데. 그 러시아가 뭐냐 이거지. 니네 지금 뭐 하는 거냐. 그 미사일은 누구를 향하는 거냐. 그렇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러면 우리도 같이 참여할게.
MD 참여할게. MD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라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럼 우리도 같이 참여할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섹터를 나누자. 우리도 한 섹터를 맡을게.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로서도 명분은 있어요. 나토의 확대를 우려할 만한. 태평양 함대가 늘 이게 베트남, 태국 이쪽에 와서 이렇게 연합 훈련을 하려고 하거든요. 네. 누구를 견제하려고 하겠어요? 중국이 늘 거죠. 우리도 할게, 우리도 그 훈련 참여할게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똑같은 상황이네요. 그렇죠. 예. 우리도 그 훈련 같이 하자.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질문을 여쭤본 이유는 제가 맞는지 중국은 모르지만 돈도 낼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그리고 그 동남아 군보다 훨씬 첨단 군대가 오죠. 그래서 업적으로 참가를 시킵니다. 동남아 국가들은 그런 식으로 담벼락을 탑니다.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유연하게. 참 베트남이나 태국 이런 사람들 외교하는 거 아니요, 오히려 부러운 거예요, 우리가. 우리는 진짜 그렇게, 담벼락 잘 탑니다. 우리는 그렇게 사람들. 못 하잖아요. 네, 우리는 그렇게 못 하잖아요. 근데 EU 전에 유럽 연합일 때 그 창설의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독일 프랑스를 화해시키려고 그랬죠. 훨씬 막을 수가 없다. 그냥 하나의 체제로 가버리면 더 이상 유럽의 전쟁이 없지 않을까라는 뭐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예, 경제적인 상호 의존을 통해서 서로 못 믿는데 지금 다시 반세기 만에 그리고 기어이 큰 전쟁이 났는데 3년 반 됐는데 해결책을 찾으려면 상호 의존론은 깨졌어요. 이 전쟁으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얼마나 경제적으로 상호 의존했는데요. 게다가 유럽은 안 그렇습니까? 유럽이 러시아가 예뻐서 그 에너지를 그 석유하고 가스 수입한 게 아니잖아요. 러시아 가스 석유가 싸니까 수입한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싼 게 아니고 비싼 걸 사야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그 경제적인 상호 의존, 경제적인 그 상호 그 관계가 긴밀했냐면 노드 스트림 건설했잖아요. 예. 네.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시간이 다 됐나요? 아닙니다. 11분 남았는데 그래도 중요한 질문 먼저 드리려고요. 네. 러시아는 계속 내려갑니까? 내려간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하 서진이라고 해야 서진, 되나요? 러시아의 네. 서진.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이게 제일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유럽 국가들은 러시아가 뭐 다음은 폴란드가 될 거다. 다음은 뭐 발트 국가들이 될 것이다. 물론 러시아가 굉장히 밉겠죠. 왜냐하면 이 전쟁에서 가장 우크라이나 편을 많이 들었던 국가는 영국, 프랑스, 독일, 그리고 폴란드, 그다음에 발트 국가들이죠. 그렇게 하는데 러시아가 여력이 있을까요? 물론 뭐 작년에도 4% 이상 경제 성장을 했고 재작년에도 3% 이상 경제 성장을 했고 유럽 국가들에 비교하면은 뭐 어마어마한 경제 성장을 했는데 전쟁 나면 뭐 이것저것 많이 무너져서 돈도 네. 많이 쓰고 해서 성장률은 좋게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성장률이라는 게 군비 확장을 해서 그리고 재정 많이 쓰면 성장률 예, 높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이기 때문에 러시아가 전쟁을 아무리 그 부잣집이라 그래도 부잣집이 망해도 3년은 간다 그랬잖아요. 3년 지났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러시아도 전쟁을 더 할 여력이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뭐 들어오기 전에 그런 말씀을 해달라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이제 지도하는 학생 중에 이 로스토프 나다누라 그래서 이 돈바스 지역 우크라이나 돈바스에서 조금 떨어진 여기에 이제 그 러시아의 가장 큰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러시아가 수행하는 총참모부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거기 이제 출신 학생이 있는데 네. 여론이 많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여론이 바뀌었냐? 이 가장 전쟁을 많이 전쟁에 가장 그 영향을 많이 받는 지역이잖아요. 이왕 시작한 전쟁이니까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생각이 많대요. 초기에는 전쟁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많았는데 네. 지금은 어떤 한이 있어도 이 전쟁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여론이 훨씬 강하대요. 지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돌아갔답니다. 근데 참고로 이 친구는 원래 우크라이나 자기 조상이 우크라이나예요. 원래. 그리고 자기 가족들 중에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모가 또 있어요.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고모도 있고 자기 친척들 중에 우크라이나 사람들도 있거든요. 연락이 끊겼대요. 원수지간이 됐대요, 이제. 그러겠죠. 게다가 지금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그 지역 사람이면 네. 거의 인접해 있네요, 보니까. 네, 원수지간이 됐다고 그러고. 근데 러시아 내에서 그런 여론이 이제
그러니까 뭐 그런 얘기 제가 처음에 2022년에 그 전쟁 시작되고 나서 처음 나왔을 때 그런 질문을 하셨어요. 아니 러시아는 지금 주가가 반토막이 났는데 지금 가만히 있습니까 사람들이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러시아 사람들이 초기에는 반전 여론도 많았고요. 또 초기에는 또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한 몇 개월 지나고 나서는 30만 명 동원을 했지 않습니까? 징집 안 되려고 막 도망가고. 네네네. 뭐, 네. 동원했었죠. 네. 근데 그 이후에는 동원이 없었습니다. 네, 그 이후에는 지원병만으로도 충분하게 지금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러시아는 전쟁을 그렇게 지금 그래서 제가 보기에 러시아의 사상자, 우크라이나의 사상자 비교하면 대개가 뭐 러시아가 훨씬 많은 것처럼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양측 다 속이고 있습니다. 전쟁이란 그런 거죠. 네, 공식적으로 발표를 안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이제 실종 처리를 많이 합니다. 실종 처리를 하게 되면 보상금을 안 줘도 돼요. 그래서 실종 처리도 많이 하고 있고 그러니까 용병들은 카운팅을 안 합니다.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 말씀 드리려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우크라이나가 훨씬 더 많이 죽었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유가 왜냐하면 지금 포로 교환이나 시신 교환을 했거든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사이에 그 비율이 거의 좀 심하게 말하면 10대 1 정도로 차이가 나요. 그럼 뭐 우크라이나가 시신 수습을 안 했고 포로를 안 잡고 다 사살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렇게 볼 수도 있죠. 근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네, 그래서 그리고 우크라이나는 계속해서 동원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전쟁 초기에는 러시아군이 정말 어이없이 무슨 죽음이라 그러면 제가 차마 표현을 못 하겠는데 우리는 그렇게 우리는 이제 서구 언론에 의존하니까요. 우리 언론은. 네. 실패했죠. 그러니까 러시아의 의도는 그거였을 거예요. 그때도 영토를 점령하는 건 아니고요. 영토를 점령해서 압박해서 가되 영토는 아무래도 돈바스 지역을 가고 그 남쪽에서 크림반도에서 헤르손과 자포리아 쪽으로 올라가는 그걸 얘기했을 것이고 네. 실제로는 가장 중요한 것은 키예프로 가는 것, 키이우로 가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항복을 얻어내는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키이우로 가는 게 이제 실패한 거죠. 그리고 이제 특수부대도 파견했는데 그것도 실패했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약한 지도자라고 봤는데 굉장히 위기 상황에서 아주 뭐 그 리더십을 보여줬잖아요. 이거는 이제 러시아가 예상하지 않은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침공을 했을 때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 적어도 동남부 지역에서는 우리를 환영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이제 오판이었던 것으로 됐고요. 그 밖에도 이제 전술적인 실패가 많았죠. 아까 제가 그 질문에 답을 못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 그러니까 재선이 치러지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아니라 하더라도 굉장한 반노 후보가 당선되지 않겠느냐라고 했죠. 근데 좀 이것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더 지쳤어요. 러시아 사람들도 많이 지쳤지만 지쳤습니다. 지쳤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왜 당선됐느냐? 젤렌스키 대통령이 당선된 것은 러시아하고의 협력을 얘기했기 때문에 당선됐습니다. 돈바스 내전 상황이었죠. 네. 내전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현직 대통령인데 출마했던 포로셴코 대통령은 러시아에 대해서 강한 반러 정책을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반러 정책을 많이 했고요.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그보다는 협상을 택했어요. 그래서 남동부 지역에서 표를 많이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동부 지역은 대개 친러 후보들이 당선되는 친서 후보들의 표가 많이 나오는 지역이에요. 우크라이나는 대선을 하면요. 중서부 지역은 친서방 후보, 동남부 지역은 친러 후보에게 표를 던지거든요.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출마할 그 시기에는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친러 후보가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젤렌스키 대통령은 보다 협상을 하려는 사람으로 보였기 때문에 전쟁하지 말자. 당선됐던 거죠.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여론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4분 남았는데 아까 그 드린 질문에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 전쟁도 물론 저희 관련이 있지만 이 전쟁이 전 유럽으로 확산될 큰 스펙트럼으로 봤을 때는 2차 대전 이후에 다시 불똥이 번지느냐가 제일 관심이거든요. 네. 여기 대비하기 위해서 EU 자체가 뭐 교수님 잘 아시겠지만 엄청나게 재정을 키워서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자체적으로 지금 방산도 하려고 그러고 심지어 독일 같은 나라도 지금 재정 적자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정을 확대하고 있고 네네네. 그 이유 중에 큰 게 지금 러시아로부터의 방어를 해야겠다. 다시 시작되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네. 어떻게 전망하시는 거예요? 글쎄요, 제가 보기엔 러시아가
근데 저는 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낮다라고 제가 전망해가지고 이제 구조적으로 확전될 가능성은 낮다. 근데 확전의 위기가 여러 번 있었죠. 이 전쟁에서. 뭐 기억하시지 근데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한 5년, 10년 전만 해도 유럽에서 다시 전쟁이 날 거라고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사실 전쟁은 있었죠. 유고 내전도 있었고요. 전쟁이 있긴 있었어요. 전쟁이 없지는 않았죠. 그거야 뭐. 서유럽이 전쟁에 이렇게까지 직접적으로 연루되지는 않았던 거죠.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안전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아마도 평화 협정을 맺으면 러시아가 원하는 것도 사실 그거고요. 전 미국이 원하는 것도 그거라고 보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하고 뭐 벤스 부통령도 얘기했고요. 매년 안보회에 와서 러시아에게 대해서 왜 자꾸 적대적으로 하느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트럼프 정부의 생각은 아마도 이 평화협정 자체를 러시아하고 유럽 안보 구조 자체를 좀 바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영구적인 평화가 필요하다고 하거든요. 지금 지속 가능한 평화. 예, 일시적인 휴전이 아니라. 그럼 결국에는 지금 현재 나토와 러시아의 대립 구도 자체가 해소되는 것이 평화협정의 그 프로세스에서도 좀 나타나야 되지 않을까. 결국 그것이 러시아가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유럽이 더 평화를 되찾는 방법이기도 하지 않을까. 다만 이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예. 그래서 영토를 양보해라. 뭐 또는 뭐 이런 평화 체제를 받아들여라 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나라 국민들이 결정해야 될 상황 같기는 합니다. 그런데 평화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일정 정도 양보가 필요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미로 정상회담 끝나고 이제 젤렌스키와 푸틴이 만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 젤렌스키는 한번 만나자고 했고 그談判 가능성이 우리 언론은 굉장히 높은 걸로 보도를 제가 들어오기 전에 봤는데 타협을 볼 걸요? 네. 근데 교수님 보시기엔 제가 맥락을 보면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여러 산이 있습니다. 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죠. 내가 나에 대한 평판이 너무 안 좋은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면 들었어요. 이것 때문일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자기가 천국에 가기 위해서라도 이 전쟁을 마무리하고 싶다고 얘기했어요. 굉장히 트럼프 대통령답지 않은 이야기죠. 이 전쟁이 잘 뭐라 그럴까요? 이제 더 이상 희생을 줄이는 방법으로 해결이 되긴 돼야 될 것 같아요. 예. 하지만 쉽지는 않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종전 이후에 우크라이나를 트럼프를 천국 보내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아직까지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재성훈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